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경제 정책은 경제 절대로 살려낼 수 없어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국민이고 기업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6%는 넘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뭐냐 그러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온 힘을 기울여서 유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수는 위축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고환율 정책이 살 길이라는 그 잘못된 미신에 이렇게 집착해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고환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들 모두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시설재, 소비재도 또 수입하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전반이 상승하게 돼요. 고환율이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환율이 유지가 되면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통화 가치가 강세인, 특히 이 달러가 강세인 미국 등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고금리를 초래하죠.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는 3.5%인데 시장금리는 지금 6% 내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환율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고환율은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 정부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늘고 그럼 경기는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환율 방어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30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환율이 한때 899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2021년도에 852억 달러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때 수출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려 298억 달러를 기록했었고 지난해 지금 통계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300억 달러는 넘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걸 의미하고 환율은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외환을 사들이고 또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환율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수는 위축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로 애써버린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니까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떨어져요. 물론 정부가 우리나라 고환율의 명분으로 수출이 GDP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의 4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내수가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GDP의 90%를 차지하는 내수가 위축되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높을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내릴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예요. 환율이 내리면 주요 자원들 우리가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재,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같은速도로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수는 환율이 내릴 때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꾸만 한 면만 보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 것이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는 그런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다 뒤져봐도 없어요. 만약 우리 정부가 시장의 힘에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만 하면, 그러면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국내로 돌아와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 그럼 성장률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도 그게 훈풍을 불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고환율 정책이 살 길이라는 그 잘못된 미신에 이렇게 집착해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출산, 또 남녀 간 갈등, 저성장 등등의 장애물로 너무하고 있는 거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출산 혹은 인구 감소와 같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고도 성장을 한 나라들이 제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들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젊은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750만이었던 그 인구가 한때 340만까지 줄어들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1990년대 이래로 초고속 성장을 해요. 심지어 현재 가치로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물론 그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진 직후에는 아일랜드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걸 금방 이겨내고 또다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일랜드가 해냈다면 우리나라 못 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일랜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일랜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적인 결과물을 냈는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외면하고 자꾸만 저출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제가 딱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뭐냐 하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온 힘을 기울여서 유치를 해요. 외국 자본 유치가 뭘 의미하겠어요?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유수가 커져서 성장률은 높아지는 거죠. 다른 여러 정책들도 펼쳤는데 외자 유입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를 미명하에 계속해서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소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만큼 성장률을 높여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해외 유출 정책이 지금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일랜드가 반대 정책을 펼쳤으니까, 아일랜드는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제의 장점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그리고 우리 기업은 세계에서 최강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류 하나만 말씀드려도 충분하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부러우니까 문화도 본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한류를 역수출하고 있어요. 역류하는 데는 힘이 3배, 4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엔터업계에 종사하는 연예인 등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엔터업계의 그 기업들, 세계 최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 산업은 뭐 또 그 엔터업계만큼 못하냐? 아니에요. 더 강력해요. 지금 그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최강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우리가 세계 최강이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최강에 올라서고 있고, 또 반도체 설계업도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 화장품, 또 배터리, 그리고 제약, 이런 산업이 포함된 정밀화학산업,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수송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는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품목이에요. 그만큼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K방산 유명하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막 등등. 이 K방산이 속한 정밀기계산업, 사실 무기산업은 초정밀기계산업이에요. 이 정밀기계산업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산업들은 국민소득 6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란 말이에요. 또 일반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TV나 뭐 핸드폰이나 그런 전자제품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다 명품 대접 받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품들은 가격이 올라가야 명품 대접을 받아요. 매출이 더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에서 이탈을 해요.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6%는 넘고 5년 안에는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경제의 장점 그 밖에도 말씀드리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경제 정책은 경제 절대로 살려낼 수 없어요. 만약에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경제난을 겪을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를 절대로 못 살려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국민이고 기업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선수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일단 부모로부터 뛰어난 체격, 그리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물려받아야 돼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축구 기술, 그리고 체력, 경기 감각, 이것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뛰어난 체격, 뛰어난 운동신경 전혀 발휘 못해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땀과 인내와 피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도 경제를 정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경제학이 무능해요. 경제학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피, 땀, 인내, 이거 완벽하게 예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키워야 되고, 성장 지속력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땀 흘리고 인내하고 피를 흘려야, 희생을 해야 갖출 수가 있어요. 우리 정부도 제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요. 단점은 딱 하나니까 이게 바로 해소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 그 장점들이 제대로 이렇게 현실화돼서 우리 경제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투기 열풍이 부는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이 오고, 그 패닉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붕괴가 와요. 그 이후로 한 5, 6년에 걸친 장기 정체기가 뒤를 따라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주기예요.
물론 그 뭐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최근에 우리 부동산 주기를 보자면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기의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패닉이 왔어요. 2022년도에는 이제 붕괴가 온 거죠. 그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심지어 반토막 난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장기 정책이 들어갔어요. 2022년도 말쯤에 급매물이 모두 다 소화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뭐 이런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장기 정책의 특징이 그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 폭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서 한 5, 6년 지속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 물론 그 영향이 커요. 그러나 우리 부동산 시장의 주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3, 4년 후에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른 어느 나라에선가 터져서 우리 경제에 덮쳐오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더블 딥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정책 당국자까지 가계부채 뭐 얘기를 하면 저는 답답해요. 경제 변수는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이면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죠.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한단 말이에요. 가계대출도 그 이면을 함께 봐야 가계부채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계대출 이면은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가계에 대출을 해줄 때는 어느 경우에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1990년대까지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자본 축적이 충분치 못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관리는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에 신뢰할 만한 기업에 충분히 대출해 준 다음에 자금이 남아야 비로소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경제 성장의 필수 요건이잖아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는 안정적이에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등이 그래요. 이 나라들 경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소득 수준 높잖아요. 반면에 가계대출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아예 가난하거나 선진국이더라도 경제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이잖아요. 이 나라들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장기간 겪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봐야지 왜 자기 머리로 멋대로 판단해서 가계부채는 위험한 거 이렇게 판단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는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본 축적이 충분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그런 얘기하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결론 문제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의 앞날은 아주 어려워요. 앞으로 중국 경제는 일본보다 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경상수 흑자가 지나치게 커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경상수 흑자가 너무 커요. 경상수 흑자가 거대 규모니까 그만큼 외환이 중국 내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환 보유고로 쌓았었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오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유출시키고 있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금방 해외로 유출시키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낮아지고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칠 때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2015년경에는 6%대로 떨어졌고 지금 5%대로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더 계속 떨어질 거예요. 또 실제로 일본이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을 1990년대 이래 줄기차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일본의 초장기 경기 부진을 초래한 그 정책을 중국이 똑같이 펼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 경제도 일본 경제를 뒤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나 다름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유동성이 수축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교를 작동시켜서 금융위기를 일으켜요. 부동산이라는 게 통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가치 재정 수단의 기능, 거래 수단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이게 신용 창조를 위해 역과적인 신용 파교제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지금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중국의 경제 체제는 독특해요.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사실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었는데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그동안에 막아내고 있었어요. 최근에 비구이야, 그 앞에 흥다, 또 뭐 등등의 부동산 뭐 1, 2, 3, 4위 뭐 이런 그 부동산 재벌들이 모두 다 지금 불능상태, 파산지경에 몰려 있잖아요. 계속해서 홍수가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부동산 시장에 재원을 조달해 줬던 투자신탁 등 그 제2금융권 여기도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그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 중에서 1위를 기록했던 그 중농투자신탁이 속한 중주금융그룹은 지금 거의 지금 파산 상태가 다름없어요. 제2금융권이 그렇게 금융위기 늪에 빠져 있다면 제2금융권도 온전치 못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댐 위에 홍수물이 넘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댐 위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 시기가 언제이냐만 문제예요. 중국도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세계사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경제 활동이 그만큼 자유화됐다는 얘기가 돼요. 활동이 활발해지면 성장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되면 반드시 그 경제는 쇠락을 해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리스크가 대단히 심각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 민주화까지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있어요. 개혁 개방이라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경제 변형을 이렇게 놨는데 그걸 역류를 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초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예요. 우선은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세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수출을 더 많이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유출시키고 있어요. 국내에서 자원 비용을 들여서 수출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소득을 벌었는데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용만 그 중국 경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앞날이 어둡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진핑 집권 기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진핑이 개과천선하면 되죠.
민주화를 시켜야지.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겠어. 이제 그런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중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리 갈 수가 있는데 반대 길로 지금 그 쇠락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고 보여져요. 세계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까지 떨어졌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실업률도 3%대 초반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 게 수십 년 만이에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란 말이에요. 성장률도 지난해 3%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2배나 더 많아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들, S&P든 다우지수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죠. 겉모습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경제의 번영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이룩한 성과예요.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타격을 입혀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이거 좀 잠시 뒤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2022년 상반기에 미국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었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였어요. 2분기 연속 경기가 하강했어요.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 낮춰서 투자 촉진해야 되죠. 그리고 환율 올려서 수출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 정책을 펼쳐요. 오히려 경제난이 심각해지더라. 그걸 몇 번 겪었거든요. 미국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2022년 3월부터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요.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도 하고 0.75% 올리기도 해요. 미친 짓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달러를 강세로 전환시켜 놓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은 더 확장되고 주식시장 화랑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국내저축, 금융자본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 수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의 길을 걷게 되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기가 급강하해요. 3분기에는 반토막 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피해를 크게 받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그동안에 외채를 들여와서 경상수지 적자분을 채우고 있었는데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리니까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외채를 들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가 고갈되거나 고갈되기 직전에 이르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 숫자가 지금은 50개국에 가까워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미국 경제만 홀로 잘 나갈 수 있겠냐고. 1982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81년도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미국은 81년도에 플러스 성장했다가 82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사들이 역사에서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미국도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의 부메랑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각계에서 기준금리 낮춰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정치권은 더 큰 몫으로 기준금리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 주식 시장 또 금융산업 전반 모두 다 기준금리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 의장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어요. 만약 기준금리를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순간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미국 연준 의장이. 그걸 몇 번을 겪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적인 거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역전돼 있을까요? 당연히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역전돼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고 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 등 사채들, 채권들 이것들의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어느 은행인가는 파산에 직면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한 은행의 금융위기는 다른 전 금융위기로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이 조만간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준금리를 현상 유지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금리를 낮췄을 때보다 시차를 두고 좀 느리게 진행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우선 미국 그 주식시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호조를 이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들이에요. 호재들이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2021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내 유동성이 갑자기 팽창되는 효과가 나고 주식시장도 따라서 호조를 보였어요. 당시에 최고가를 갱신했었죠. 그 다음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또 이게 호재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다시 이어가게 돼요. 당시에 테슬라는 뭐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미국 주시장 전반을 앞에서 이끌어 갔었잖아요. 최근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호재가 주식시장을 이끌게 되면 언젠가는 그 호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더 특이해요. 일본은 지금 니케이 지수가 1989년도에 그 39,600 갔던 최고치를 30여 년 만에 갱신했어요. 4만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일본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일본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주식 부양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숨겨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투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한머니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제 한머니들 왜 일본 주식시장에 들어왔겠어요? 지금 일본 엔화 환율 150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150엔인 환율이 100엔대로 떨어져 봐요. 장차 100엔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환차익만 50%를 누릴 수 있잖아요. 국제 한머니들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8번 엔저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말로 고환율 정책.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20년, 2023년부터 지금까지.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2년에 걸쳐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경제를 못 살려냈어요. 3번 잠깐 살려낸 적이 있어요. 근데 1년을 못 넘겼어요. 엔저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했는데 경제가 못 살아나니까 정책의 힘은 약해지고 시장의 힘이 강해졌어요. 일본은 지금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대 규모로. 따라서 외환은 계속해서 일본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장의 힘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8번을 국제 한머니들이 봤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일본 경제는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 시장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엔화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일본 주식시장은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된 게 아니고 금융 장세란 말이에요. 국제 한머니들과 그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때문에 늘어난 그 유동성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엔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150엔대, 100엔대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환차익 충분히 누렸잖아요. 국제 한 번에 더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뭐 가차없이 떠나죠. 일본을 떠나면 일본 내 유동성 수축이 되고 일본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져서 일본 경제를 덮쳐온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높이 올라갔던 만큼 추락하는 것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타격은 훨씬 심각해져서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일본 경제는 또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1, 2년 이상 기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AI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최고의 과학기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야 하잖아요. AI 발달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AI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은폐하고 오히려 AI를 부풀리고 있어요. AI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뭐냐면 AI는 인간이 학습시킨 데이터, 정보 질에 따라서 그 산출물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요.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이미 이룩한 원리들, 정보 이것만 학습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인간이 개발할 정보나 기술이나 혹은 원리들 이것은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학습할 수 없어요. 요새 강의 AI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챗GPT도 강 AI에 속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의 AI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기능은 물론이고 음성 인식, 문장 인식, 또 이미지 인식, 또 감각 인식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문장 인식 알고리즘과 결합을 시켜놨어요. 2개 문장 이상, 또 복문, 중문 이렇게 해서 그 입력을 시키면 AI가 못 알아들어요.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놨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세상사를 모두 다 바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통합해내기도 했어요. 그것도 각각의 알고리즘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통합을 시켜놨어요. 알고리즘을 합해놓으면 중대형 컴퓨터로도 돌리기 어려워져요. 알고리즘이 그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음성인식, 문장인식, 이미지인식, 감각인식 이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합을 하나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계 최고의 초대형 컴퓨터로도 그거 못 돌려요. 그래서 제가 AI 전문가들한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대 키우지 마라. 기대 키워서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실망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면 AI의 빙하기가 다시 온다. 지금 AI는 빙하기를 3번을 겪었어요. 세계대전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30년 동안 빙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또 10년 동안 그 빙하기가 있었어요. 1980년대 말까지. 그 뒤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파고가 프로기사 이세돌을 이기면서 AI가 각광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바둑 AI는 당연히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게임은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경우의 수만 많아요. 누가 집을 더 많이 짓느냐가 승부를 결정을 해요. 원리가 딱 하나고 경우의 수는 많고 그럼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 AI가 모든 프로 기사들에게 2점 이상 치수로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 데는 AI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모든 방면에 AI가 최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한참 각광받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같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없을 정도로 급락을 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AI도 그렇단 말이에요. AI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통화의 기능을 먼저 아셔야 돼요. 통화의 기능에는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래 수단의 기능,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 교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 또 회계 단위의 기능, 이를테면 GDP 추계하는 이런 것도 기업의 경영 수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다음에 지불수단의 기능이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모두 다 발휘를 해야 통화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기능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또 전자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둘째는 어느 화폐나 재화와도 교환이 아주 쉽게 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거래와 인출과 예치, 정산이 쉽고 간단해야 돼요.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없어야 돼요. 5째는 누구나 그걸 수용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무엇보다 가치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나가래요. 근래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68,000달러까지 갔다가 금방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지금 또 6만 달러대를 넘어섰잖아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가치가 급등락을 하는데 이게 법정화폐를 대체를 해봐요.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 상점들 가격표는 매일같이 바꿔달아야 돼요. 아니 매시간 바꿔달아야 할 거예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코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요. 또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아니 도박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발 저는 가상화폐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커요. 도박으로 가산 당진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10번을 벌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중독성 때문에 내 가산을 모두 탕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거기는 눈도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어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경제처보다 월등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리학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 병리학도 경제학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리학이 없어요.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때 이상하다. 경제 병리학이 없는데 왜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경제 병리학 수립하면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리학이 발달해 있어야 질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치료해낼 수 있고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경제 병리학을 수립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경제 질병이 발병하는 일반 경제 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헤매다가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낸 경제 원리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 경제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구축한 경제 병리학을 입증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일단 이 세상의 재화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부동산, 또 주식이 대표적인 그런 재화예요. 근데 이런 재화들은 소득이 장기간 축적돼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요. 최소한도 5, 6년은 축적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그러다가 수요가 일어나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일반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따라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2, 3년 더 저축해봐야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폭등을 해요. 이게 광기의 경제 원리예요.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공동화됐으니까 거래량도 줄고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패닉이 생겨요. 수요의 시간 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 이게 패닉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의 기본적 기능인 거래 수단의 기능,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준통화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내에서. 이것들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경제 내 유동성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적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수축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붕괴의 경제 원리예요.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 질병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거는 제가 밝혀놓은 거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가 그 동명의 그 저서에서 세계 경제사 700년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분은 광기, 패닉, 붕괴가 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밝히지 못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경제 병약 전반부의 이런 부분에 담았고, 후반부에는 세계 경제가 겪었던 경제 파국, 또 경제 공황 이런 사례들을, 임상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으로는 아주 좋은 그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그 초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혹독한 경제적 고통을 지불해야 겨우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화폐 개혁이고 통화량의 급격한 긴축, 이걸로 초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 초강력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경제는 급격하게 후퇴하고 실업률은 금방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상승하게 돼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겠어요. 그런 고통을 지불해야 초인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초인플레이션은 악순환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셋째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상점의 가격표가 바뀌고 있다, 시간마다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 받자마자 회사에서 뛰어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 먼저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네 번째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수출도 하기 어렵게 되고 경제 성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리게 돼요. 최대한 빨리 초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 되는데 국민적 지향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이어서만 생산, 분배, 소비가 가능해져요. 초인플레이션 진행할 때는 생산할 때보다 판매할 때 가격이 급등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이익이 주어져요. 그럼 기업은 그걸로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주요 자원들, 재료들을 사야 되잖아요. 이미 올라있는 가격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불투명해.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경제순환이 지속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행인 것은 초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쉽게 퇴치할 수 있어요. 통화개혁을 하고 통화 공급을 극단적으로 긴축을 시키면 초인플레이션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 사례는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미국처럼 경제 호황을 지속하는 나라에서도 자꾸만 뭔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워런 버핏은 현금을 대규모로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 특히 국가 경제가 경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만약 당신이 경제정책 당국자라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 이걸 쉽게 해소시킬 수가 있고, 또 장차 닥쳐올지도 모를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만약 투자자라면 이 책을 읽으면 최소한도 손실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도 이 책을 읽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그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경제 질병의 일반 원리도 실려 있지만 그 임상 사례들도 풍부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다뤄놨으니까 좀 대부분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앞날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경제 앞날을 위해서는 진짜 이 책이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사실 경제 병약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수립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학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